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세종대왕급 구축함. 이 구축함들은 한국 해군의 핵심 전력들이며 제7기동전단에 배속되어 있는 군함들이다. 특징으로는 원형 항해에 적합한 선체와 체급, 다층 방공망과 다양한 대잠전 장비 등을 갖춰 먼 바다에 나가도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7기동전단은 대항에서 15일 이상, 많게는 한 달 넘게도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크고 아름다운 군함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절대 아닐 것이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질 것인데, 오늘의 주인공은 소위 한국형 구축함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군함이다. 바로 KD-1 광기토대왕급 구축함이다. 한포의 시절, 군함은 전함과 전함을 보좌하는 순양함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하지만 어뢰라는 무기가 등장했는데, 이 무기는 한포처럼 커다란 군함에 장착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함이라도 한 발 제대로 맞으면 격침될 정도로 강력한 파괴력을 가졌다. 그래서 프랑스의 청년학파들은 비싸고 유지비가 더럽게 비싼 전함을 건조할 바에 어뢰정을 도배해 전함을 때려잡는 게 가성비가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 영국은 이 어뢰정을 전문적으로 사냥할 수 있는 토피도 봇 디스트로이어를 만들어 건조했는데, 이게 오늘날까지 내려오면서 본래의 토피도 보트가 빠지고 디스트로이어, 영어 분류 기호로 DD가 된 거다. 전함과 순양함을 보좌하는 용도로 탄생했으나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 다목적성이 인정되어 점점 더 전함 및 순양함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포가 주 공격수단이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전은 미사일을 사용하는데, 미사일은 포탑에 비해 부피와 무게가 훨씬 작으며 유도가 되기 때문에 회피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인 방어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다가오는 미사일을 맞기 전에 격추해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적포탄을 방어하기 위해 떡장갑을 두른 전함과 순양함은 거의 사라지고 구축함만 살아남아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다. 이런 시대적 흐름은 우리 해군도 모르지 않았다. 이때 해군은 충무급 구축함과 충북급 구축함을 운영하고 있었다. 각각 플래처급 구축함과 기어링급 구축함으로 건조된 지 30년이 넘어가 함내에는 물이 새고 당장 퇴역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거기다 그녀들은 2차 세계대전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미사일이 날아온다면 대공포로 격추를 해야 하는 등 현대전에는 부적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보다 나았던 이유는 해군 내 유일하게 알로에트3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충북급 구축함 강원함은 알로에트3의 대한미사일로 일본 어선으로 위장한 북한 간첩선을 격침시키기도 했다. 따라서 해상 헬기 운용 능력과 제대로 된 대공미사일, 현대화된 사격관제 시스템이 절실한 해군은 KDX 사업을 시작한다. KDX 사업이란 한국형 구축함 건조 사업으로 1980년부터 시작된 한국 해군의 전력 증강 사업이다. KDX 사업은 총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해군은 이전까지 외국 해군이 사용한 장비나 함정을 공여받아 운영했다. 하지만 1980년부터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국내 조선업도 발전해서 독자적인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거다. KDX-1은 경제성장과 국내 조선업 발전 흐름에 발맞춰 독자적인 군함 설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다. 요구 성능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원형에서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확보할 것. 둘째, 한포는 127mm를 장비하며 함대공 미사일을 장비하고 미사일이나 항공기 위협에 대비해 다층 방어 능력을 보유하고 대잠 소나와 대잠 헬기를 운영할 것. 셋째, 30노트 이상의 고속을 유지할 것 이다. 그러나 한 번도 구축함을 건조해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뒤따랐다. 특히 함대공 미사일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었다. 그래서 시행착오는 당연했다. KDX-1은 86년에 처음 기본 설계가 시작되었는데 3년이나 지난 89년이 되어서야 기본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기본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이 설계가 정말 제대로 만들어진 건지, 함 밸런스에는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검토를 해야 하는데, 앞서 설명했듯 해군은 한 번도 3000톤급 이상의 전투함을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 검토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군함을 건조할 때 필요한 협력업체 조사와 기본 설계 심사에만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추가적인 지연 요소가 발생했다.
그 결과 1994년 4월이 되어서야 겨우 선체 제작을 위한 철강 절단 작업이 시작된다. 여하튼 우여곡절이 많은 KDX-1 사업은 1999년 7월부터 전력화되기 시작했고 2000년 7월에 세 척이 모두 전력화가 완료되면서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은 KD-1이라고 불리게 된다. 만재 배수량 3,900톤, 전장 135.4m, 폭 14.2m, 최대 속력 30노트, 127mm 오토멜라르 한 포, 마크 48 VSL 16셀과 시스페로 함대공 유도탄, 골키퍼 2기, 하푼 함대한 유도탄 8발, 청상업 경어뢰, 슈퍼링스 1기를 탑재할 수 있다. 현재 광개토대왕급은 해역함대 기함으로 활동하고 있다.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의 선체는 이전의 건조한 호위함들과 상당히 다른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간첩선을 때려잡기 위해 만들어진 포항급, 울산급과 달리 대양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울산급에 비해 만재 배수량은 1,000톤가량 증가했고 외견도 호위함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외견상 차이는 설계할 당시 서유럽 전투함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전체 형상에서 카를 도먼급이나 메코 200급과 많이 닮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며, 이를 증명하듯 시스페로 함대공 미사일 체계, 코드그 추진 방식, 8발의 대함미사일, 중형 헬기 1기를 위한 경납고 등 1980년대에 비슷한 체급의 유럽에서 가장 널리 사용한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광개토대왕급의 가장 큰 아이덴티티는 Y자 형태의 연돌이다. 일설에 의하면 저피탐성을 위해 이렇게 설계했다고 하지만 그런 건 아니고, 기존의 방식대로 연도를 설계할 경우 배기열이 후방의 SPS-49 레이더의 성능을 크게 떨어뜨려 도입된 거라고 한다. 그렇다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의 무장은 어떨까? 크게 대공, 대잠, 대함 무장으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대공 무장을 살펴보자.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이 다른 전투함과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니뭐니 해도 시스페로우 미사일이다. 해군 최초로 사용한 함대공 미사일로 사거리가 20km 정도의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 덕분에 해군은 대공 표적과 제대로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한다. 대공 표적이란 항공기, 미사일 등 다양한 항공 표적을 말한다. 대공 미사일이 대공 표적을 요격하려면 타깃의 정확한 위치를 연속적으로 갱신해주고 그 데이터를 미사일에 전송해줘야 된다. 그래야 정확한 유도가 가능해 요격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대공 표적은 X, Y축과 속도는 물론 고도를 의미하는 Z축도 필요하기에 3차원 대공 레이더가 필요하고, 데이터 값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도 필요하다. 다시 말해 제대로 된 대공 표적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대공 미사일, 대공 레이더, 사격 관제 장치 등이 어우러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거다. 기본적인 대공 탐지를 맡는 AN/SPS-49 2차원 레이더는 일반적으로 60에서 100m 정도의 고도를 유지하며 저공 침투하는 대함 공격기를 70에서 80km 밖에서 탐지할 수 있으며, 고고도를 비행하는 항공기의 경우 200km 이상에서도 탐지할 수 있다. 전위층 반사 모드를 사용하면 이론상 500km까지 탐지할 수 있다고 한다. 3차원 대공 레이더의 경우 MW8을 장비했다. 밀리터리에 조금 관심이 있다면 항공기를 탐지하는데 길어도 40km 정도밖에 안되는 이 레이더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시스페로우 미사일의 사거리가 20km 안팎인 걸 생각하면 그리 나쁘지 않은 성능이고, 무엇보다 신뢰성이 입증된 체계를 사용해 사업 리스크를 낮췄다. 사격 통제 레이더로는 STIR-180을 사용한다. 두 기의 STIR-180이 각각 시스페로우를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투 체계로는 KD컴을 사용한다. 전투 체계란 레이더, 무장 등을 통합하는 군함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네덜란드사의 SSCS 마크 7을 한국 해군에 맞게 변형한 거다. 광개토대왕급의 대공 교전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하면, 먼저 AN/SPS-49 2차원 레이더가 표적을 식별하면 KD컴은 위험도에 따라 표적을 분류하고, MW8이 표적의 방위, 속도, 고도를 모두 산출하면 시스페로우 미사일을 발사하고, MW8이 중간 유도를 담당한다. 그 뒤 STIR-180 사격 통제 레이더가 종말 유도를 담당해 격추한다. 이런 일련의 유도 과정은 광개토대왕급부터 세종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두 같은 방식이다. 물론 그렇다고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이 세종대왕급 구축함처럼 본격적인 함대 방공을 할 수는 없고, 동시 교전 능력은 STIR-180의 개수인 2기에 제한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근접 방어 무기로는 30mm 기관포에 골키퍼 2기를 함수와 한미에 배치했다. 대잠전 시스템으로는 209급 잠수함에서 사용한 소나와 비슷한 DSQS-21BZ 함수 소나를 사용했다.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도플러 탐지 기술을 적용해
복잡한 심해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난반사 속에서도 이동 중인 목표물을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다. 예인 소나로는 SQR-220K 흥룡을 사용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해군 최초로 건조부터 대잠 헬기 운영을 고려한 전투함이며 대잠 헬기 운영을 위해 전장 20m짜리 착륙 가판과 하푼 그리드 착함 장치를 가지고 있다. 대잠 헬기로는 슈퍼링스를 사용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헬기 경납고에는 연료 보급 체계와 무장 장착고 등을 갖추고 있다. 링스 헬기의 경우 대잠 무장과 대함 무장을 선택할 수 있는데 대잠 임무가 필요할 때는 와이어에 연결된 소나를 물속으로 내려 잠수함을 찾는 디핑 소나와 경어뢰를 장비해 적 잠수함을 추적, 공격할 수 있고 대함 무장 시 적함을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 또한 127mm 오토멜라라 함포를 가지고 있다. 오토멜라라 함포의 단점으로는 40톤이나 되는 무거운 체계 중량인데 그 대신 분당 발사 속도가 40발이며 신뢰성이 높은 체계이기에 선택했다. 대함 미사일도 하푼 D형을 8발 장비해 대함 타격 능력이 향상됐다. D형부터는 최종 돌입 시 회피 기동을 수행하기에 기초적인 대공 장비로는 격추하기가 까다롭다. 이처럼 광개토 대함급은 대공 교전 능력, 대잠 전투 능력, 기존 해군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고루 갖춘 구축함으로 매우 범용성이 뛰어난 군함으로 태어났다. 총 3척, 광개토 대왕, 을지문덕, 양만춘이 건조되었는데 군함이 원활하게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척이 필요하기에 최소한의 군함만 건조하고 KDX-1 사업을 종료했다. 이후 사업은 KDX-2를 건조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비록 3척밖에 건조되지 않았지만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은 한국 해군 현대화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처음으로 대양에서 독자적인 작전이 가능한 전투함을 설계했고 만재톤수 3,900톤이라는 선 내에서 제법 알찬 무장을 장비했으니까 말이다. 또한 FF나 PCC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감시 레이더 덕분에 NLL 주변의 대수상 목표와 대공 목표를 탐지할 수 있어 예하 전투함들이 작전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작전하는 게 가능하다. 가장 높게 평가할 점은 KD컴 등의 전투 체계를 도입하고 운영했다는 점이다. 현대 전투함은 사실상 전투 체계가 있어야 제대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다. 아무리 탐지 장비와 무장이 좋다고 해도 전투 체계가 없으면 깡통과 다르지 않다. 비유하자면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운영 체제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랑 같다. 덕분에 충무공 이순신급에도 KD컴을 개량한 전투 체계를 도입할 수 있었고 현장 피드백을 통해 전투 체계를 국산화할 수 있었다. 여기에 KD1의 건조 경험으로 KD2, KD3 건조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신형 호위함 사업에도 KD1 건조 경험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은 전력화된 지 25년이 다 되어가는 구형함 중 하나다. 지금 기준에서 시스페로 미사일의 사거리는 너무 짧으며 30mm 골키퍼 2기는 무장체계로서 너무 무겁고 부피가 큰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멈췄다. 레이더 장비와 사격 통제 장치들도 저피탐성 함정과 항공기 및 미사일을 잡아내기에는 성능이 떨어진다. 거기에 전투 체계와 임무 컴퓨터들이 노후화되어 자주 셧다운되어 재부팅 해줘야 하는 상황도 많이 벌어진다. 발전기도 노후화되고 고장이 자주 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2013년에 을지문덕함이 서해 어청도 부근에서 정전을 겪고 5시간 동안 표류했을 정도다. 이에 해군 최초로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한 것도 광개토 대왕급이다. 2016년부터 최신 국산 전투 체계 및 예인 선배열 음탄기를 교체했다. 특히 국산 체계는 한화 시스템에서 개발한 베이스라인 2.3mm이며 이 전투 체계는 인천급 호위함에서 검증한 전투 체계이다. 2022년까지 을지문덕함이 개량을 마치고 해군에 인도되면서 광개토 대왕급 3척의 개량 사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그렇다면 가까운 미래에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들은 어떻게 될까? 인천급, 대구급과 같이 신형 호위함들이 차례차례 전선에 배치되고 배수량이 한층 더 큰 만재 배수량 4,300톤급의 충남급 호위함까지 건조된 지금 광개토 대왕급이 맡고 있는 연안함대 기함 역할을 신형 호위함들이 대신 수행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인천급 호위함에서부터 사용한 SPS-550K는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에서 사용한 레이더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레이더이며 지금도 광개토 대왕급을 대신해 일부 기함 역할을 수행 중이니까 말이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들은 차후 청해 부대에 배치되어 해외 원정을 나가게 될 거라고 한다. 원래 청해 부대로 차출되는 군함은 이순신급 구축함들인데 광개토 대왕급으로 대신하게 되면 7전단이 본연의 임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리하자면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은 해군 현대화의 시작이 된 군함이다. 비록 3척밖에 없지만 이 사업을 통해 대형 전투함 건조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이순신급 구축함,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물론 인천급, 대구급, 충남급 신형 호위함들을 건조하는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노후화는 피할 수 없어 신형 호위함들에 밀려 함대 기함 자리를 물려주고 있지만 구관이 명관이라고 성능 자체는 3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꽤 준수하고 대항 항해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저강도 위협이 예상되는 청해 부대에서 역할도 기대된다. 전력화한 지 거의 30년이 다 되어가는 광개토 대항급 구축함. 비록 지금은 1선에서 물러나 2선급 전력이 되었지만 광개토 대항급 구축함은 K 방산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 광개토 대항함은 소말리아를 향해 항해 중이라고 한다. 광개토 대항함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고 무사히 귀환하기를 바란다. 광개토 대항급 구축함은 해군에서 처음 건조한 구축함이며 해역함대의 기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준수한 대공, 대잠, 대함 성능을 가지고 있어 그 시대에 태어난 군함치고 매우 준수한 성능을 가졌다. 첫 스타트는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해군은 광개토 대항급으로는 부족했다. 애초에 광개토 대항급은 한국형 구축함 획득 사업의 시작이었을 뿐이고 광개토 대항급 구축함이 건조되자마자 해군은 곧바로 광개토 대항급 구축함보다 한 체급 더 큰 방공 구축함을 건조해 대항에서 작전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후에 나올 이지스함인 세종대항급과 함께 작전을 할 수 있는 군함을 건조한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이다. KD1 건조 사업의 성공으로 자신감이 붙은 해군은 다음 계획인 만재배수량 5,000톤급 구축함 건조 계획을 시작한다. 원래 계획은 12척의 SM-2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는 방공 구축함을 만드는 계획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광개토 대항급 구축함과 마찬가지로 IMF로 인해 이 계획은 반토막난다. 그래서 나라 경제는 어려운지라 건조 비용을 아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척당 가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노력했는데 광개토 대항급에서 사용한 시스템 및 장비를 대량으로 사용했다. 전투 체계와 30mm 골키퍼, 코도구 추진 체계와 레이더 장비 및 대잠 장비까지 말이다. 그렇게 건조 사업이 진행된 KDX-2 초도함은 2002년 5월에 진수되었고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이라는 함명을 받게 된다. 총 6척이 건조되었고 6번함 최영함은 2008년 9월 4일에 전력화되면서 KDX-2 사업은 무사히 종료된다. 현재 이순신급 구축함은 모두 7기동전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함께 본격적인 방공 구축함으로서 한국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서 운영 중이다. 여기서 방공 구축함이란 수평선 너머에서 날아오는 대공 표적을 요격할 수 있는 군함을 지칭한다. 적이 아군에게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가정해보자. 현대 미사일들은 처음에는 연비와 속도를 모두 높일 수 있는 고고도에서 비행한 다음 40에서 60km 정도까지 접근하면 고도를 낮춰 해수면 가까이 비행하는 C스키밍과 회피 기동을 수행해 군함의 사각지대를 노린다. 현대 방공 구축함들은 미사일이 고도를 낮추기 전 고고도에서 이들을 탐지해 요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거리가 100km 이상 되는 중장거리 대공 미사일이 필요한데 이순신급 구축함은 중장거리 미사일인 SM-2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마크 41 단축형 수직 발사체계 32셀이 장비되었고 총 32발의 SM-2 미사일을 적재할 수 있다. 후기형인 4번함부터는 24셀의 KVLS도 장비해 국산 미사일인 해성2 함대지 미사일과 홍상어 대잠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다. 현재는 초기함들도 KVLS를 추가하는 개량이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탐지 체계로는 AN/SPS 49 2차원 레이더와 MW8 3차원 대공 레이더를 사용하며 화기 관제로는 STIR 240 화기 관제 레이더 2기로 구성되어 있다. 개함 방공 능력도 우수한 편으로 림 116 램과 30mm 골키퍼라는 서방의 방공 구축함이 장비하는 표준적인 방공 체계를 갖추고 있다. 대잠전으로 소나는 DSQS BZ 소나를 사용하며 홍상어 대잠 미사일과 청상어 경어래, 링스 혹은 와일드캣 대잠 헬기를 사용할 수 있어 한국 해군 수상함종 중 최초로 원거리와 근거리 대잠망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함포로는 5인치 마크 45 함포를 사용해 해병대가 상륙할 때 상륙 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선체는 전체적으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저피탐성을 강조한 디자인이다. 선체와 구조물에 10도 정도 각도를 주었고 현측 통로를 내부로 수납했다. 하지만 주말 특급 구축함처럼 본격적인 저피탑성 디자인으로 설계하는 데에는 거주성을 해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절충점을 찾은 형태이다. 나름의 성과가 있어서 포항급 PCC와 같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최근의 미사일들은 단순히 레이더로 표적을 지정하는 곳으로 향하는 것 외에 GPS나
열추적 센서로 함정을 탐색하기에 적외선 저감 기술을 적용했다. 가장 적외선이 많이 나오는 기관부에 강제로 물을 뿌려 식히는 방식인 IRSS 기술을 도입했으며, 연돌에는 외부 공기를 강제로 섞어 적외선을 최대한 낮춰 생존성을 높였다. 대함 타격 수단으로 하푼 D형 혹은 해성 미사일을 총 8발 장비했으며, 해성 미사일의 경우 참수리 같은 소형 함정도 문제없이 공격할 수 있으며, 경로 설정 및 돌입 단계에서 회피 기동이 가능하다. 이처럼 이쑤시그 구축함은 해군 최초로 시범적인 스텔스 설계와 SM-2 미사일 및 각종 국산 미사일들을 사용 및 시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높은 가치를 가진 군함이다. 만재 배수량도 광개토 대항급과 비교해 1500톤이나 더 커져 원양에서 보다 더 오래 작전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세종대왕급과 함께 작전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작전이 가능하며 6척이나 있다 보니 한국 해군에서 가장 많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5000톤이라는 체급을 살려 장거리 순항 임무에 자주 투입된다. 청해 부대는 이쑤시그 구축함이 거의 담당하는데, 다박소로 구출작전, 현지 교민 철수 지원작전 등의 작전을 수행하는 등 대외 작전을 문제없이 수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사관생도 훈련이나 타국 해군과 교류 및 타국 방문 등의 임무를 자주 수행한다. 이처럼 이쑤시그 구축함은 광개토 대항급 이후 가져보는 첫 원양 작전 플랫폼이자 대양 해군의 허리를 책임질 군함이라고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이쑤시급은 제대로 된 방공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체급만 커진 광개토 대항급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광개토 대항급과 거의 유사한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쑤시그 구축함은 광개토 대항급에서 사용한 무장 체계 및 시스템을 대량으로 도입해 척당 도입 단가를 낮추고 6척 모두 안정적으로 배치되어 한국 해군의 부족한 구축함 수요 공백을 메꾸어 줬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3000톤급 호위함 수준에서 사용하던 무장 체계 및 시스템을 대량으로 사용해 체급과 맞지 않는 레이더로 무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구축함으로 태어났다. 그중 가장 원흉은 MW8 레이더이다. 기껏해야 스페로우를 사용하는 광개토 대항급에서야 이 레이더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SM-2를 사용하는 이쑤시급에서는 이게 문제가 됐다. 미사일로 정확히 대공 표적을 맞추기 위해서는 탐지 후 표적을 추적, 미사일을 발사한 뒤 함에서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표적이 유도를 해줘야 한다. 유도 과정을 세분화해보면 중간 유도와 종말 유도로 나눌 수 있다. 종말 유도로 SDIR-240 화기관제 레이더를 사용하기에 종말 유도에는 문제가 없지만, 중간 유도를 담당해야 할 3차원 대공 레이더인 MW8 레이더의 성능이 떨어져 사실상 100km 이상에서 접근하는 미사일의 좌표를 갱신해 줄 수가 없다는 거다. 그렇기에 SPS-49 2차원 레이더로 장거리에서 대공 표적이 식별되면 화력 통제 레이더인 SDIR-240 레이더가 조사를 해줘야 하고, SM-2 미사일이 표적에 명중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쑤시그 구축함은 중장거리 대공 표적과 교전할 때 동시 교전 능력은 2기가 1개라고 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 이쑤시그 구축함을 방공 구축함이라고 하기에는 수준 미달이라고 하는 이유다. 다만 50km 안쪽으로는 MW8이 유도가 가능해서 20기 정도의 공중 목표를 동시에 추적 및 갱신해주는 게 가능하다. 그런데 50km 이내라면 이미 미사일들은 고도를 낮추고 시스키밍을 하기에 MW8의 실제 탐지 거리는 제조사에서 명기해 놓은 스펙보다 훨씬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사실상 이쑤시그 구축함은 고고도에서 비행하며 단순한 비행 패턴을 가지는 대함 미사일 정도만 격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이쑤시그 구축함이 현대전에서 더더욱 부적합하다고 하는 이유이며,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다행히도 앞서 말한 이쑤시그 구축함의 대공 교전 능력은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건조로 문제점이 어느 정도 희석되었다. 장거리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들은 1차적으로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함대 방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쑤시그 구축함이 부담해야 하는 미사일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이게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거지 이쑤시그 구축함의 문제점이 해결된 건 아니라는 거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3차원 레이더의 성능이 워낙 구려서 제대로 중간 유도를 담당해줄 수 있는 3차원 대공 레이더를 달아주는, 즉 개량을 하면 해결될 문제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론 3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레이시온사의 AN/SPS-48C 레이더를 추가하는 거다. 마침 사격 통제 레이더가 단종되어 더 이상의 후속 지원을 기대할 수 없어 부품 교체 수요가 발생해 유력한 후보가 미국제 마크 99 TWTA이기 때문이다. 이 레이더를 사용하면 대대적인 마스트 개조가 요구되겠지만 SM-2 미사일의 중간 유도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고,
이지스함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진짜 방공 구축함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레이더를 사용한 구축함은 키드급 구축함인데 미국은 방공 구축함 이퀄 이지스함이라는 논리로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을 100척 이상 뽑아내며 기존 키드급 구축함을 다 퇴역시켰고 현재 키드급 구축함은 대만 해군만 사용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레이더가 나온 게 1965년이며 기계식 레이더이기 때문에 만약 개량을 한다고 해도 2030년대에는 지금보다는 나은 구식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산 SPS-550K를 달면 어떠냐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SM-2 미사일에 국산 레이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에게 무장 인티그레이션을 요청해야 하는데 미국이 이것을 승인할지도 의문이며 설사 승인한다고 해도 6척을 위해서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국산 레이더와 함께 국산 미사일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다. 마크 41 수직 발사 체계를 모두 드러내고 KVLS를 장비한 뒤 SM-2 미사일들은 전부 세종대왕급과 정조대왕급 구축함의 예비탄으로 사용하는 거다. 대신 이순신급은 SPS-550K와 국산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무장으로는 해궁, 그리고 LSM을 사용한다. 이 조합은 인천급부터 이어지는 신형 호위함들과 앞으로 건조될 KDDX까지 보급 수요가 예정되어 있기에 사용하면 규모의 경제로 장비 단가를 낮추면서 국내 방산업체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마크 41 VLS는 물론 MW8을 제거해야 되고 위상배열 레이더와 SPS-550K를 마스트에 달기 위해 마스트 구조를 사실상 처음부터 재설계해야 한다. 특히 국산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는 충남급에서 보면 알 수 있듯 마스트 가장 위에 무거운 레이더를 장비해야 하기에 함 복원성도 고려를 해야 한다. 거기다가 전투체계도 기존 전투체계에서 국산 전투체계로 싹 갈아엎어야 하며 그걸 위해 콘솔 및 내부 배선까지 손봐야 하는데 이 정도면 사실상 신규 군함 건조만큼 비용이 들어간다. 게다가 앞서 말한 LSM은 아직 개발 중이고 KDDX가 진수되기 시작하는 2030년 이상이 되어야 개발 윤곽이 보인다는 문제가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로키드 마틴사가 제안한 스파이-1 F 레이더를 마스트에 달아 사용하는 거다. 노르웨이의 난센급 구축함이 사용한 레이더로 기존 스파이-1 D 레이더의 축소형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이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이순신급 구축함은 진정한 의미의 방공 구축함으로 환골탈퇴하는 게 가능하다. 다만 이 방식도 앞서 말한 문제처럼 함 복원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이 셋 모두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으로 어떤 개량이든 마스트 재설계는 필연일 것이며 그로 인한 구조 변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이순신급 구축함 개량 사업은 개량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채 현재 해군 내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결정된 개량 사업으로는 신형 예인선 배열 음탐기와 소노부이 등 대잠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순신급 구축함 개량 사업은 대잠전 위주의 개량을 진행하고 부족한 대공전 체계는 이후에 건조될 KDDX 사업에서 개선한다고 하는데 과연 방위사업청과 해군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순신급 구축함을 개량할지 앞으로의 뉴스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이순신급 구축함은 2000년대 초반에 건조된 구축함으로서 타격수단을 현대화했지만 레이더 등의 탐지 추적 체계는 90년대 서방 해군의 방공 시스템 수준에 머물러 있는 본격적인 방공 구축함이라고 할 수 없는 반쪽짜리 방공 구축함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성능에 하자가 많아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인천급 호위함 다음으로 욕을 많이 먹는 구축함이기도 하다. 그나마 인천급 호위함의 경우 체급의 한계와 당시 예산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해라도 할 수 있다만 대양 해군을 외치며 대양으로 나가자는 당찬 포부로 건조된 구축함이 아무리 IMF로 예산을 칼맞았다고 해도 반쪽짜리 성능으로 태어난 것은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물며 초도함의 이름은 민족 성웅인 이순신 제독이니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취역 이후 이순신급 구축함은 사실상 해군 작전의 주력으로서 해외 파병부터 사관생도 육성까지 해군 내에서 가장 실전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해군 최초의 방공 구축함으로 태어나 지구 반대편 아덴만 해역에서 해역 함대까지 정말 전투함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거니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많은 활약을 했다. 최근 높아진 군사적 긴장 때문에 6척 모두 한반도 주변 해역을 수호하는 작전에 투입될 거라고 한다.
충남급 호위함이 배치되기 전까지 이순신급 구축함이 잠시 해역함대의 기함을 맡을 수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만약 진짜로 그렇게 되면 해역함대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전력이기도 하다. 체급이 5000톤이라 광개토 대왕급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SM-2 미사일을 사용해 대구급 호위함보다 더 낫기 때문이다. 비록 모자란 성능으로 제대로 된 방공 구축함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순신급이지만 한국 해군의 마당새로서 맡은 바 임무를 톡톡히 수행했으니 마냥 미워할 수 없는 함급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밀리터리를 바라볼 때 너무 스펙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전사를 조금만 공부하다 보면 소드피쉬처럼 모자란 성능이지만 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한 경우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결국 무기의 스펙은 스펙일 뿐, 그걸 운영하는 것은 군이고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 군함이 건조될 때 언론과 밀리터리 매니아 그리고 군 내부에서까지 많은 비난을 받아온 군함이다. 우리 해역에 이런 거대한 군함이 필요하나? 21세기 야마토함이다, 깡통 구축함이다 등등 별의 별 소리를 다 들었고, 건조된 이후에도 의심의 눈초리는 풀리지 않아 이 군함에 탑승한 승무원들은 많은 중압감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그것은 다 옛말이 되었다. 함 자체의 성능과 승무원들의 팀워크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현재 이 군함은 한국 해군의 1급 전투함이자 킬체인의 핵심 전력이 되어 국군의 전략자산으로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한국형 구축함 사업의 마지막 주자, 세종대왕급 구축함이다. (1990년은) 한국 해군에게 있어서 변화의 시기였다.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산업화의 결과로 90년대 초반에는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을, 2000년대 초반에는 이순신급 구축함을 건조하면서 군함 건조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000톤급 구축함인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의 건조로 선진적인 전투체계와 대공미사일, 그리고 발전한 대잠 소나와 대잠 헬기를 갖추고 운용해보면서 현대전에 필요한 범용 구축함을 손에 넣었다. 그리고 5000톤급 구축함인 이순신급 구축함의 건조로 오대양을 건너며 작전할 수 있는 구축함을 손에 넣었다. 특히 SM-2 미사일을 운영해보며 방공 구축함은 어떻게 운영하며 어떤 방향으로 건조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순신급 구축함은 예산을 줄이기 위해 광개토 대왕급에서 사용한 장비와 시스템을 대량으로 이식해버려 중장거리 대공미사일인 SM-2 미사일을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했다. 적이 한두 개의 미사일만 발사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3발 이상만 돼도 제대로 된 요격을 장담할 수 없어 반쪽짜리 방공 구축함이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해군도 이런 문제점은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해군은 KDX 사업 중 마지막인 KDX-3 사업에서는 이순신급 구축함의 문제점을 해결한 제대로 된 방공 구축함을 건조할 생각을 하게 된다. 마침 미국과 일본의 경우 기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 가지지 못한 헬기 격납고와 헬기 갑판 때문에 대잠전의 갈증을 느꼈고,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플라이트 2A형에서 헬기 운영을 위한 공간을 추가해 대잠전을 강화할 생각이었다. 그래서 3국은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플라이트 2A형을 베이스로 한 방공 구축함을 건조하는 걸로 합의하고, 핵심 전투체계인 이지스 시스템을 공동 구매하는 다국적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군함을 건조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초기에 예상했던 획득 비용은 척당 1.4조 원 정도였는데, 다국적 공동구매 방식으로 4천억 원이 줄어든 1조 원 정도로 단가를 낮출 수 있어 KDX-3 사업은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이때 한국은 3척, 일본은 2척, 미국은 무려 45척을 건조할 예정이었다. 한미일 3국이 공통으로 사용한 전투체계는 이지스 전투체계이다. 전투체계란 컴퓨터의 운영체제와 같은 역할인데, 아무리 컴퓨터가 좋아도 운영체제가 없이는 컴퓨터는 그저 고철덩어리인 것처럼 전투체계 없는 군함은 아무리 전투장비가 좋아도 무용지물이다. 이지스 전투체계란 신의 방패 이지스에서 유래된 말로 적이 대량으로 발사하는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기존 구축함들의 경우 미사일이 다가오면 장거리 탐지 레이더로 표적을 식별하고 3차원 대공 레이더로 목표를 식별한 뒤 대공 미사일을 발사한다.
이 절차는 미사일이 등장하고 지금까지 변화없이 이어져 내려오는 방식이며 이지스 전투체계를 가진 방공 구축함들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기존 체계의 경우 3차원 대공 레이더가 기계식 레이더라 한계가 컸다. 우리가 레이더를 상상하면 안테나가 빙글빙글 도는 모습일 거다. 레이더는 전파를 쏜 뒤 그 전파가 돌아오는 걸 수신하는 거기에 전방위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레이더를 회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레이더가 한 바퀴 돌면 전방위에서 표적을 획득할 수 있다. 여기서 레이더가 한 바퀴를 더 돌면 움직이는 물체는 움직인 만큼 화면상의 거리와 방위를 갱신해준다. 레이더가 한 바퀴 돌 때마다 달라지는 표적의 위치를 갱신율이라고 한다. 레이더가 느리게 회전하면 갱신율이 낮다 라고 하며 빠르게 회전하면 갱신율이 높다 라고 말한다. 문제는 항공기는 물론 미사일들도 시속 800km 이상의 속도로 비행한다는 점이다. 공중 위협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표적의 방위와 속도, 고도 등을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1초에 1회씩 갱신한다면 시속 800km에서 다가오는 미사일은 갱신될 때마다 222m를 비행한다. 이것도 사실 최단거리를 비행하는 걸 가정하고 계산했으니까 시속 800km인 거지, 미사일이 회피 기동 중이라 최단거리로 이동하지 않았다면 속도는 시속 800km보다 훨씬 빠를 것이다. 거기에 비행을 하니까 고도도 실시간으로 바뀐다. 따라서 레이더 갱신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요격 성공률도 떨어진다는 걸 의미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레이더를 빠르게 회전해 갱신율을 올려주는 방법과 아예 회전을 멈추고 해당 방위만 조사하는 방법이다. 빠르게 회전하는 방법은 빠르면 빠를수록 기계적 문제가 발생해 무거워지고 정비 소요가 많아지는 문제점을 가지며, 해당 방위만 조사하는 방법은 레이더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다른 방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의 위협을 탐지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기계식 레이더는 동시 교전의 한계가 분명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레이더를 회전시키지 않고 해당 방위만 조사하는 대신 여러 개를 달아 전방위를 커버하는 방식을 생각해낸다. 이것이 이지스-3의 레이더인 스파이-1 레이더가 4개나 달려있는 이유다. 특히 스파이-1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레이더이다. 반도체 소자 기술의 발전으로 레이더 송수신기를 소형화하는 게 가능해졌다. 이 레이더 송수신기들이 레이더 파장을 방사하는 타이밍을 각각 조절해 레이더 방사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기계식 레이더와는 달리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없고 정비성도 훨씬 좋아졌다. 소자 하나하나의 파장을 방사하는 방식이기에 갱신율 또한 비교도 안 될 만큼 증가해서 목표물을 거의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도 있다. 이를 위상 배열 레이더라고 부른다. 이지스 시스템은 스파이-1 레이더를 전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전투체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파이-1 레이더가 전방위에서 얻은 정보를 빠르게 분석하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미션 컴퓨터도 슈퍼컴퓨터 수준의 연산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덕분에 이지스 시스템이 적용된 방공 구축함들은 1000개나 되는 공중 위협들을 동시에 탐색 및 추적할 수 있고, 그중 16개의 위협 목표와 교전을 할 수 있다. 정말 말 그대로 신의 방패, 이지스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전투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혁신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위상 배열 레이더를 사용한 방공 구축함들을 모두 이지스-3이라고 부르는 등 보통 명사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2006년 마침내 이지스 시스템이 탑재된 KDX-3 구축함의 초도함이 진수되었고, 세종대왕함이라고 명령하면서 KD-3는 세종대왕급 구축함으로 전력화된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만재배수량 16,600톤의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방공 구축함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은 육각형의 스파이-1 레이더 4개와 1만 톤이나 되는 우월한 배수량이다. 이 정도 크기면 구축함이 아니라 순양함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스파이-1 레이더가 우수한 성능을 가진 만큼 전력 소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전력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거대한 가스터빈 기관을 4개나 넣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진체계를 COGAG라고 한다. 이 추진체계의 특징은 작은 크기로도 큰 추진력을 낼 수 있고 배의 반응성 또한 증가한다. 덕분에 세종대왕급은 1만 톤의 거구인데도 불구하고 최대 속력 30노트와 약 1만 km에 달하는 항속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탐지 장비로는 스파이-1 레이더와 SPS-95K가 있고, 미사일을 유도해주는 사격 통제 레이더로는 AN/SPG-62 일루미네이터 3기가 있다. 대잠 장비로는 DSQS-21 함수 소나와
SQR-220K 흥룡, 청상어 경월의 발사관 2기가 양연에 1기씩 장비하고 있다. 대잠 헬기로는 슈퍼링스 2기와 한미에 원활한 정비 및 보급을 위한 2개의 경납고가 있다. 무장 체계로는 5인치 62구경장 KNK 함포 한문과 해성 대한미사일 총 16발, 근접 방어 체계로 30mm 골키퍼 한문과 램 대공 미사일이 장비되었다. 수직 발사 체계, 즉 VLS는 마크 41 VLS와 KVLS가 장비되었다. 마크 41 VLS는 함수의 48셀, 한미의 32셀, 총 80셀을 가지고 있으며 사거리 170km짜리 SM-2MR을 총 80발 장전할 수 있다. KVLS는 한미의 48셀이며 해성-2 함대지 순항미사일과 홍상어 장거리 대잠미사일 등 국산 미사일을 장전할 수 있다. 총 128셀을 장비할 수 있으며 같은 시기에 건조된 알레이버크급 구축함과 아타크급 구축함보다 많은 미사일을 적재할 수 있다. 그래서 스펙을 듣기만 하면 세계 최강의 구축함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기저기 아쉬운 흔적들이 보이는 구축함이다. 미사일이 128셀이나 장비해 다른 나라의 이지스함 대비 화력이 높아 보여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피격 시 유폭 등의 확률이 더 높고 데미지 컨트롤이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단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이쑤시급 구축함에서 실증한 저피탐성 설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며 마스트 또한 저피탐성을 위해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고 한다. 또한 피탄 시 폭발력을 최대한 분산시키기 위해 폭발 강화 격벽을 도입했다. 대잠 성능도 상당히 문제가 지적되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장비한 함수소나는 이쑤시급 구축함에서 사용한 함수소나의 개량형이다. 이 소나는 광개토 대왕급부터 사용한 소나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3000톤급 구축함에 장비하는 소나를 1만톤급 구축함에 넣었다는 거다. 한 척 한 척이 전략병기인 이지스함이 기본적인 소나의 성능이 떨어지는 건 유사시 좀 더 적극적인 작전을 하기 힘들 수 있다는 거고, 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아킬레스건이다. 이렇듯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 문제점을 품고 있는 구축함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순신급 구축함처럼 반쪽짜리 방공 구축함이냐고 물으면 그건 아니고 KDX 사업 중 광개토 대왕급 다음으로 잘 건조된 구축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가장 큰 의의는 이쑤시급 구축함의 대공 교전 능력을 간접적으로 끌어올려준 점이다. 세종대왕급은 한국 해군 전투함 중 장거리 대공 미사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 플랫폼이다. 이순신급 구축함은 장거리 3차원 대공 레이더의 부재로 사실상 제대로 된 대공 교전에는 한계가 있는데 반해 세종대왕급은 이런 한계가 없다. 특히 이순신급 구축함의 부족한 부분을 세종대왕급의 스파이원 레이더로 메워줄 수 있는데, 이순신급 구축함은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같은 링크 11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링크 11이란 자함이 탐지한 정보를 아군에게 공유할 수 있는 전술 네트워크를 말한다. 이 전술 네트워크 내에 있으면 아군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스파이원 레이더의 공중 위협이 탐지되면 아군에게 이 정보를 공유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쑤시급 구축함이 해당 범위를 집중 조사하여 대공 교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이순신급 구축함만 있었다면 장거리 탐색 레이더로 위험 목표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야 하는데 그 판별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이는 초단위로 돌아가는 대공 교전 상황에서 전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여기서 한층 더 발전해 조기 경보기가 공중 위협을 발견하면 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고 조기 경보기가 미사일을 유도해 거의 대공 미사일 최대 사거리까지 활용하는 합동 교전 체계를 가지고 있다. 아직 우리 해군은 합동 교전 체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2030년 이후 KDDX와 함께 한국형 합동 교전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니 기대해 볼 만한 일이다. 대잠전 면에서 이순신급 구축함 같은 소나를 사용해 아쉽긴 하지만 대신 링스 등의 대잠 헬기를 2기나 운영할 수 있어서 이순신급 구축함보다 대잠전 효율이 더 상승했다. 대잠 소나에 대해서는 변호할 부분이 있는데 이순신급 구축함부터 홍상어 대잠 미사일을 사용하기 위해 해당 소나에 홍상어 미사일을 인티그레이션했다. 그렇기에 같은 소나를 사용하는 것이 군수 지원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게다가 이순신급 구축함에 비해 KVLS 셀이 2배나 늘어났기에 대잠전을 수행할 때 작전 지속 능력이 더 길어졌다. 그렇기에 이순신급 구축함과 비교해 대잠전 자체는 더 잘하면 잘했지 대잠전을 못하는 반쪽짜리 구축함은 아니라는 거다. 사실 대잠전과 관련해서 정확한 비판은
강제 착함 장치가 없어 4m 이상의 파고가 칠 때 헬기를 착함시키기 어려워 대잠전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잠수함은 날씨의 영향이 적어 언제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데에 반해 수상함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에 이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한국 해군에게 절실한 함대 방공 능력을 채워줄 수 있었고, 이순신급 구축함의 단점을 커버해주어 대공 교전 상황에서 써먹을 수 있게 만들어준 한국 해군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구축함이다. 총 3척이 건조되었고 1번함 세종대왕함, 2번함 율곡2함, 3번함 서해 류송령함으로 명명되었다. 현재 제주 해군기지를 모항으로 하는 7기동전단에 배치되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해상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이다. 처음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건조되었을 때 꼴랑 3척에 유지비가 엄청나서 야마토를 건조하는 거 아니냐는 비아냥도 있었지만, 현재 3척도 모자랄 정도로 엄청나게 혹사당하며 운영되고 있다. 당장 2009년 4월에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 10초 만에 탐지하면서 실전 대비했다. 1번함인 세종대왕함의 전력화가 2008년 12월 말에 완료되었으니 정말 전력화되자마자 실전에 투입된 거다. 그 뒤로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강도가 나날이 증가하는데, 은하 3호와 천리마 1호 등 북한의 우주발사체들을 회수할 때 세종대왕급들이 낙하 지점을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등 세종대왕급은 탄도탄을 조기 경보해주며 자신의 가치를 실전에서 증명했다. 다만 이렇게까지 중요한 전략병기라 할 일이 많고 군기가 강하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수병들 사이에서는 세종대마왕, 통곡2, 노예 류송룡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앞서 언급했듯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해군에서 유일한 방공 구축함이라고 언급했다. 처음 건조했을 때는 바다에 나가 남방 해상 교통로를 확보하고 주변국과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순신급 구축함은 툭하면 해외 파견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7기동전단이 제대로 전대를 꾸려 출항하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다. 그래서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제주도 이남보다 동해나 서해에 더 많이 출동을 나가는데, 당연히도 북한의 준동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특히 스파이1 레이더는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장거리 탐색 레이더 못지않은 성능을 가지면서 최대 30노트의 속력으로 움직여 표적으로 삼기도 힘드니 대북 감시 자산으로서 이보다 더 효과적인 무기는 없다. 원래 이지스함의 목적은 함대를 호위하는 게 목적이지만 한반도 주변 환경에서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바다에 떠다니는 이지스 어쇼어의 역할이 더 큰 거다. 다만 세종대왕급은 감시만 할 수 있을 뿐 직접 요격을 할 수단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스펙 달치기 좋아하는 일부 밀리터리 매니아들과 언론에서는 탄도미사일도 제대로 요격하지 못하는 깡통 이지스함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함께 건조된 아타고급 구축함도 이지스 시스템 베이스라인 7.1로 탄도탄 요격 능력이 없는데도 말이다. 그렇지만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진짜 진가는 킬체인이 본격적으로 구축되면서 주목받았다. 킬체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킬체인은 북한의 도발 징후가 확실하다고 판단하며 선제 타격을 하여 도발을 막는다는 개념인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공군 전력은 물론 육군의 포병 화력, 각종 미사일 등이 어지럽게 날아갈 것이고, 당연히 북한도 대응을 위해 공군 전력이나 포병 화력을 사용할 확률이 높은데, 이 때문에 레이더상에서 어떤 게 아군 공군 전력이며 어떤 게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인지 정확히 구분을 해줘야 한다. 이때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해상항공지원 작전본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해상에서 움직이는 군함이기 때문에 지상의 위협보다 훨씬 안전하다. 이런 전략자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운용은 해군 사령부가 아닌 합동참모본부가 하며, 건조 당시까지만 해도 있던 우리가 이지스함이 필요하냐 라는 비아냥은 쏙 들어갔다. 물론 요격 능력이 없다는 점은 아쉽기는 하기에 KDX-3 배치 2에 해당하는 정조대왕급 구축함